한림대학교 국진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아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한림대학교 국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 주제는 네덜란드의 사회협약의 경험을 여러분께 간단히 요약해서 소개해드리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한참 오후 3시면 가장 졸릴 때문에 저는 주로 오후 3시에 낮잠을 자는데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발제는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20분 이내에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재미있게 발표하는 일인데, 재미있게 발표하는 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재미있게 하기 좀 퀴즈 하나, 답을 좀 띄워주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이 퀴즈는 모르겠는데, 논문을 쓰는 거하고 학술 논문을 쓰는 거하고, 두 번째는 큰 건물을 짓는 거하고, 세 번째는 사회 협약을 하는 거하고,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셋 중에 그럼 뭐가 제일 쉬울까요? 저는 뭐 직업이 논문을 쓰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어떤 때는 하룻밤에 논문만 써볼 때도 있습니다. 참 제가 잘 나갈 때 지금은 그런 생각은 꿈도 못 꾸지만 한참 진짜 혈기 왕성할 때는 하룻밤에도 논문을 할 상황도 있는데, 저보고 이제 문제의 답을 대답을 하고 당연히 논문 쓰기 제일 쉽다고 제가 그게 직업이니까. 또 건설 현장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한테 뭐가 제일 쉽냐고 물으면 당연히 거기를 짓는 게 쉬울 거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앞에 좀 원룸 건설물이 큰 집인데 4층짜리 50한 방향 50개 정도 들어가는 거 있더라고요. 방향 50개 정도 들어가는 원룸, 요즘에 다들 이 모든 우리나라에 이제 가족이 정도가 핵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혼자 사는 혼자 사는 집 들었는데 50칸짜리 집을 짓는데 제가 관련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석 달 내지 넉 달이면 건물가 올라가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는 건물 짓기 참 쉽구나. 논문 쓰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회협약이라는 말을 저희가 이제 쓰기 시작한 지가 1996년인지 알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를 전후한 시기에 사회협약을 처음 이제 시도한 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최초로 이제 어떤 큰 사회협약을 한번 실천했던 것은 이 건물을 이 센터가 만들어지는 이제 이 센터 이름을 같이 하고 계신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 집권을 하셨을 때, 대통령이 되셨을 때 운이 굉장히 안 따랐어요. 대통령이 이 직무생활 잘 하시려고 그러면 운이 좀 따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좀 민주화도 되고, 또 그다음에 사회의 정말 의욕적으로 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뜻을 집권을 했는데, 운이 안 따라서 큰 경제위기를 생각하자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위기를 맞았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협약을 처음 소위 말하는 민주적 사회협약이라고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처음 사회협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20년 벌써 20년 넘어가죠. 25년 전 얘기 때문에 까맣게 얘기합니다. 사회협약이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하셨는데, 그 당시에 사회협약이 굉장히 중요한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하면 경제를 넘어갈 것인가 라는 의제를 가지고 어떤 큰 교환의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노동조합과 이제 경제에 대해서 하는 것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협약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회사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만 또 보면은 모든 국민들이 다 달려들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과 또이 사회의 가장 힘센 세력들이죠. 힘센 이익 집단과 조직들이 다 달려들어서 25년 동안 논의까지 그런 전략에서 사회를 왔어요.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논문 쓰는 거하고 건물 짓는 거는 굉장히 쉽지만 사회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사회를 잘하고 저는 역사에 남은 굉장히 큰 공헌을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쉬면서 좀 해봤습니다. 또 토론 아까 앞서 이 세션에서 토론하시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서술을 드렸으면은 네덜란드 역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말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덜란드 병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갖다 이제 이 1970년대 후반까지 유럽에서는 유럽의 환자다, 경제 환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위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등장하기 전까지 유럽에서는 광범위하게 유럽의 주요 산유국에서는 사회 민주주의적인 어떤 사회적 협약이라는 게 우리가 문서로 하는 건 아니지만 문서로 어떤 쌓이는 건 아니지만 사회 전체적인 사회 정원들이 광범위하게 보면 가장 폭넓은 이제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기본 합의라는 같은 것이 존재했고요.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 사회의 기본적인 합의는 노동과 자본과 어느 정도 굉장히 단단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 민주적인 이제 사회 민주주의 사회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잘 굴러왔습니다. 한 30년 동안 너무 잘 작동되어가지고 아무도 이제 그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제 어떤 사회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잘 굴러갈 때도 사람들은 거의 인식을 못하거든요. 어떤 그런 상황이 굉장히 이제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면서 그런 체제가 여러 가지 삐그덕거리는 상황에 상황에 직면할 때는 이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유럽에서는 이제 두 번의 경제 오일 쇼크와 그것의 뒤이은 경제 불안이 굉장히 심화되고 실업 문제가 이제 그 사회에 특히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본격적으로 유럽 사회의 문제가 되면서 기존의 사회적 합의 체제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믿음을 어떻게 이제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네덜란드의 경제 사회 주체들이 한 10년 동안 이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떤 논의를 거치면서 결국 이제 유럽에서는 굉장히 늦게 사실 네덜란드 사회적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 협약이 83년인가요? 80년 초반에 마세나르라는 그런 사회협약의 기본적인 이제 상황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기본적인 사회적 협약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소위 이제 마세나르 협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는 노사정간의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역사 교과서의 마그나 카타와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그나 카타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의존해왔었던 사회 경제 시스템의 운영 방식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사회 경제 또 특히 고용과 복지와 일하는 방식과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한번 혁신적으로 바꿔보자라는 것에 대한 기본 합의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마세나르 기본 합의, 마그나 카타 같은 그런 선언을 하고 나서 그런 이제 선언의 기초에서 이 사회주의 주체들이 이 네덜란드의 경제사회 고용 시스템 시대였다는 부분에 노력하는데 그것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을 쓰면 좀 불경스러운 이제 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런 게 인식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긍정적인 어떤 현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네덜란드에서 이제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에 이 방향을 결국은 이제 고용 시대에 대해서 적용했는데 그게
증가하는 식으로 해서 소위 이제 고용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체들이 이제 어떤 사회적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어떤 방식이냐? 그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갖다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일을 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더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겠다고 하자. 라는 게 이제 소위 일자리 낭비와 관련된 일련의 사회적 협약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자리 낭비와 관련된 일련의 사회적 협약은 제가 봤을 때는 네덜란드 사람들처럼 굉장히 실용적이고 또 그들의 이제 사회 경제적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잘 적용이 돼서 그 우연히 그렇게 되죠. 사회협약을 우리가 했다고 해서 사회협약의 결과가 꼭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결과로 나오면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사회협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모두 잘해보자라고 했지만 그 결과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제 그 나온 그 결과에 대한 지금의 역사적인 평가는 그 당시 협약을 조금 잘못한 것 같다. 그 당시 협약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은 그게 이제 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나 의도와는 이제 다르게 나타났는데 네덜란드는 이제 다행히 원래 사회적 협약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대했었던 그런 효과가 상당히 빨리 나타났습니다. 빨리 나타난 것은 예를 들어 고용률이 이제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의 경제활동 경제 참여 기회가 이제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경제적으로는 이제 과거보다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등등등등 뭐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소위 말하는 네덜란드 모델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90년대 중반 이후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그 네덜란드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소위 어떤 사회적 조합주의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사회적 조합주의라는 것은 경제사회의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잘 조직되어 있는 그러한 그 사회에서 경제사회 이해 주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경제적인 과제와 권리 문제를 함께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조정해 나가는 방식인데 이 조합주의 그 모델은 다른 어떤 그런 사회적인 조정 방식에 비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또한 안고 있습니다. 왜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느냐? 상대방이 반대를 하면은 설득할 방법이 없는 게 조합주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는 이거 좋아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전화를 수용하게 되면 나한테 주면서 어떤 그런 불이익이나 예상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그것은 아니면 상대방한테 어떤 나의 의지를 갖다가 소위 말하는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조합주의, 특히 민주적 조합주의 사회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민주적 조합주의라는 것이 이제 작동을 해서 조합주의가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고용과 사회가 경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잘 가동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적인 주체들이 서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상당한 어떤 전제 같은 것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협약이 네덜란드하고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움직일 준비가 소위 그런 데가 있는데 교착적인 조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교착된 상태에서 한마디로 서로 어떤 땅에 참호를 벗고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약간씩 양보를 하면서 어떤 그런 문제를 찾아가기 위해서 협력적인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이제 그것이 10년 이상 안 되다가 1980년대부터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인데 적응적 조합주의라는 말을 했습니다. 적응적 조합주의. 사회 경제 주체들이 어떤 그런 새로운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사회 경제 시스템을 혁명적인 방식이 아니라 혁신적인 방식으로 조금씩 이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효율성과 어떤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부담을 동반하는 대신에 서로
일정한 부분에서 어떤 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조금씩 이제 양보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사회문제적 문제를 갖다 사회문제적 주체들의 협력적인 조정 이걸 우리가 거버넌스라는 말을 합니다.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사회를 갖다가 새로운 방식으로 좀 더 뭐랄까 어떤 개혁적인 또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제 이전시켜 나가되 우리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같은 어떤 그런 사회의 조직들을 세우로서 서로의 입장과 어떤 그런 기득권을 갖다가 최대한 존중한다라는 그런 사상이 이제 이 조합주의적인 민주적 사회 협약 체제의 사상에 깔려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민주적인 사회협약 체제의 어떤 그런 사상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경험했던 권위주의 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권위주의 어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변화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밀어붙이는 방법인데 이제 조합주의 방식은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해 나쁜 그에게 상당한 어떤 그런 시간과 끈질긴 협상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어떤 공동체의 내지는 어떤 사회의 이제 경제사회 분발에 존재하는 주요한 어떤 이해 당사자들은 여기에는 노동조합과 노동과 자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사회 세력들,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광주에 얘기하면 광주 사회의 사실은 모든 경제사회 문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이해 당사자들이 사실은 여기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서로 참여를 해서 그런 어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동원했을 때만이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사회적 변화를 위한 프로세스가 전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80년대, 90년대 네덜란드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했고 그런 변화에 대한 시도가 다행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네덜란드 경제사회 주체들한테 긍정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이 지금도 그리고 이제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미래를 갖다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과연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자율적인 조정 능력을 갖다가 그 사회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할 때 조합주의적인 조정 능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어떤 조합주의적인 조정 능력을 잘 발휘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바스나른 협약 이후에 그들이 어떤 그런 변화시키려고 했었던 노동시장과 사회개혁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금 조금씩 재조율하거나 재조정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네덜란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노사협약과 사회적 경제 시스템의 어떤 그런 변화의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와 사화성이 이제 사회적 타협과 상당히 신축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그런 이 조합주의적인 경제 운영 시스템을 잘 만들어낸 것이 네덜란드를 갖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이제 노사적 협약의 연구를 하고 또 참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노와 사와 정부 사이에 신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교환, 예를 들어서 정부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일부와 사회의 조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 인상, 노동시장 유연화를 갖다가 선물을 주는 대신에 또 사로 하여금 어떤 임금 인상 업체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바스나른 협약이 네덜란드에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정규직이죠. 정규직의 이제 고임금 근로 계층의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도 거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오르지 않은 임금 갖다가 소위 말하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기의 확대와 또 노동력의 그런 양과치, 그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그런 일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자원을 갖다가 다시 재배분하는
하는 어떤 걸 사회적이 노화사와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정부와 그 노동자 사이에서는 파트타임을 갖다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차별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 것이냐 또 일자리를 통해서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타협은 단순한 이제 그 작업장 단위에서 노화사의 타협이 아니고 그 사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타협까지를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가족을 유지하고 또 저출산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사회 전체의 고민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신축적인 대응이 그 노사정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네덜란드는 이제 소위 제가 봤을 때는 그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두 번의 큰 사회적 이제 타협 체제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네덜란드 사회를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소위 말하는 복지국가와 사회적 민주주의, 시장과 사회적 그런 복지를 갖다가의 그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 때 그러나 시장의 좋은 기능은 그러나 놔둬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 타협이 있었던 반면에 이 바르셀로나 이후의 타협이라는 것은 좀 더 네덜란드의 국가를 갖다가 그 새로운 경제 사회적 환경 하에서 그 직면하고 있는 서로의 부담과 그런 혜택을 더 새로운 방식으로 공정하게 배분하고자 하는 새로운 타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에 있었던 타협을 어떤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적 타협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주장들이 다 나름대로 어떤 주장도 사실 이 사회주의 주장은 100% 누가 틀렸다, 누가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네덜란드가 했었던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사회가 어떤 그런 새로운 사회 경제 주체들 간에 이 민주적인 타협을 통해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경제 사회의 절실한 문제를 갖다가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런 해결책을 모색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논문을 쓰는 것보다 엄청나게 어렵고 건물을 짓는 것보다 또 한없이 힘든 또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바꾸고 이해관계를 갖다 조정하는 그런 사회적 타협을 훌륭하게 해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 자체를 저희가 눈여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광주 지역에서 이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새로운 사회 협약 모델과 체제를 갖다가 논의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가 크게 고민할 때 좀 도움이 이런 말씀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준식 교수님 발표를 먼저 들었었는데요. 이번 세션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 사회협약 모델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사회협약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션 진행을 맡은 저는 김지구입니다. 공주전남 위원장입니다.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해주신 박준식 교수님이십니다. 박준식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산업사회학, 노사관계, 인노동 문제 연구에 되게 독보적인 영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계시는데요. 모시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같이 토론에 참여해 주실 선생님이신데요. 강신대 사회복지학과의 김철진 교수님이십니다. 오른쪽인데요. 광주시 사회통합 추진단에서 이렇게
정책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정경자 부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주경 실련 김동원 사무실장님이십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발표해 준 내용을 요약하는 건 크게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협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사회협약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좀 어떤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게 이제 우리가 한번 능력을 다할 건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재밌는 나라 같아요. 한국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절대 경제의 어떤 절대 부분이 무역에 많이 조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이어서 이제 농수산물 수출과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산업 영역이랄지 첨단 기술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이렇게 막강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남한의 절반 정도 되나 좀 인구가 많지만 면적도 뭐 한반도 20% 되게 뭐 옛날에는 경상남도 북도를 합쳐놓은 뭐 전적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이제 강소국의 뭐 오른쪽인 나라 뭐 이렇게 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사회협약을 조금 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아울러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의지를 많이 주셨는데요. 이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박철진 교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토론 진행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이론적 학술적으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한 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회협약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정책 현장에 계신 분. 있으시고 또 지역사회에서 사회협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천 활동을 해왔었던 분들 계시니까요. 먼저 이렇게 박철진 교수님 토론을 좀 듣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정경야 선생님, 김동호 선생님 이어서 해주시는 걸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저 광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철진입니다. 우리 귀한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 학술적으로 또 노동과 복지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제자 교수님께서 제일 쉬운 것이 무엇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냐고 묻고 싶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나눠 갖는 겁니다. 나눠 갖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미 이 서구 복지국가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의 복지국가도 경험했으며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체제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개혁 모델을 중심해서 적극적 조합주의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발제자의 발제를 드리면서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는 노동과 복지의 유기적 결합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을 본 발제자, 본 토론자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 시의 고은이라는 시인께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는 시, 그 짧은 사면으로 된 시가 노벨문학상 후보 작품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가 올라갈 때는 전혀 못 보다가 이제 정상에 서서 내려갈 때 보니까 오른쪽도 왼쪽도 앞쪽 뒤쪽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박근혜 정부가 출발하면서 이 네덜란드적인 이 적응적 조합주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짜게 되냐면 박근혜 정부는 본인 집권 내에 잠재 성장률을 4%대로 성장시키겠다. 고용률을 70%에 이르겠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을 4만 달러에 이르겠다라는 그런 그 부지깃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의 적극적 조합주의 모델이 앞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덜란드의 병을 치료하고 네덜란드적 기적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50%의 고용률에 멈춰져 있던 네덜란드를 75%의 고용률로 성장하게 시켰고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들을 36.7%로 인상하면서 변호사나 의사, 고소득 측에서도 이런 시간제 근로를 하면서 근로를 나눠갖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걸 벤치마킹해서 우리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가감히 이렇게 실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액면한 데이터가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 네덜란드의 적극적 조합주의 모델이 이 노동시장 개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고민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노동 개혁을 하자는데 노동 개혁이 쉬운 거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들고 나온 패러다임은 구조 조정으로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의 베이비부문 시대에 앞선 베이비부문 시대는
이제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과감히 이제 동의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것에 동의하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많은 사회보장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G세대에 따라가는 또 베이비부모 시대는 무엇에 또 줄기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예 고용의 시장을 정년을 폐기하자. 일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나 이런 시장들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배인데 앞세대를 뒷세대가 분배하는 그 형평의 원리를 적용해야 될 텐데 이제 젊은 세대는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이 네덜란드의 적응적 조합주의 모델에 따와서 70% 고용률을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이 문제들을 많이 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토론자는 이 발제자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 걸로 정리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 시대가 이 사회보장 제도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노후의 소득보장이라면 그 다음에 건강보장이나 노인 장기요양 보장은 노후 의료보장이나 건강보장이라면 바로 고용보장이나 산재보장이나 이런 맥락에서 노후에 유연보장을 덴마크가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몇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은 현 체제에 대한 변화를 면밀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는 훈련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현 체제를 들여다보는 변화는 단기 계약 근로자들과 비정규직을 양산해내는 우리의 노동시장의 현실을 바로 보면서 이것을 한국 복지 체제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복지 체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앞서 말씀드렸던 노후 소득 보장이나 노후 건강 보장처럼 유연 보장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해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 보장을 더욱 강화해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토론자는 이 네덜란드의 모형이 우리 사회에 노동과 복지라는 함축적 의미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나름대로 이 발제자의 발제물을 보면서 고민했는데 노동시장도 이제는 노동의 유연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를 본 토론자는 토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복지의 유기적 결합은 대체 무엇인가? 고용을 보호하고 실업급여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 함축적으로 덴마크에서 이미 유연 보장을 성공해서 연착륙을 시켜 나갔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사회 보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복지 선진국적인 모형을 어떻게 도출해 나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헤게모니로 서로 이렇게 협의 체제를 만든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코퍼러티즘이라는 이 조합주의 모델에 이해 당사자들의 협력과 상생과 협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많이 경험했던 것처럼 국가 개입주의나 신자유주의나 마르크스주의나 헤이비안주의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복지라는 사람 입장에서 노동과 복지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적 복지제도의 새로운 개편을 노동과 복지라는 개념으로 유기적 결합을 도출해내는 복지 코퍼러티즘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은 곧 유연보장 체제를 강화하는 사회보장의 강화로 나아가야 되리라는 생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노동 영역의 사회협력을 이끌 적에 복지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결국 이 사회협력을 만들어가는 데 대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 좀 이렇게 결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협력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어려운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미래에 언젠가는 이 힘든 자리에 우리가 함께 했다는 것을 보람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소중한 그 모델들을 지혜를 구할 수 있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토론에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주형 일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또 접근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서구에서 그리고 먼저 선진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들을 들었는데 어떤 사회가 어떤 시기에 그리고 그 시기에 어떤 조건에서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그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가 이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다른 경우와 달리 우리는 이 노사협약이라든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것을 제안을 한 곳이 광주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어떤 이 사회협약의 주체들 특히 노사 문제에 관련해서 그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제기된 것이 아니고 그 사회적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그리고 어떤 소명감을 가진 집단 광주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광주시가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배경에서는 우리 공동체를 들여다봤을 때 전체적으로 저성장 계속 저성장 기조지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표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말 암울합니다. 그리고 그 고용절벽이니 삼포시대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실제 대상자들의 현실은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러면서 이런 양극화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화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고스란히 해결하지 못하고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하는 과정에서 광주라는 도시, 우리 광주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일정 기간 소외의 과정을 거쳤고 또 민주화 기간 동안에는 우리들이 어떤 희생, 사회적 희생도 감수하면서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스란히 그 어려운 것들의 축적이 고스란히 지역 공동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고통으로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어떤 대안도 찾지 못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대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버리자는 거죠. 잘못된 것은 버리고 그리고 이것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거기서 주목한 것이 뭐냐면 다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는 완결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이 거기에서 같이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우리 광주를 노동평화도시로 만들자. 그리고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노사가 대립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경쟁하고 대립하는 것으로 해가지고는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면 노사 상생 관계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기업하기에도 좋고 일하기에도 좋은 도시 광주를 건설해보자라는 그 배경에서 이것을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네,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2년을 이어오시면서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들의 문제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협약 주체의 형성 문제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협약에 있어서 주요 이해 대상자 집단들을 먼저 이것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먼저 이것을 제안하고 하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회협약의 주요 이해 대상자들의 집단이 부상되지를 않았습니다. 조직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회협약 주요 이해 대상자 당사자 집단들을 확대하는 노력이 함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 당사자 집단이 주체로서 형성되기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부하고 그런 인식들을 계속해서 확산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적 대화 기구 문제입니다. 공적 대화 기구가 자본과 노동을 함께 존재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권위를 가진 공적 대화 기구,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을 중재할 수 있으려면 그 조직 자체가 포괄적이고 어떤 공식적인 기구로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것들이 그 어떤 구체적인 실행으로서 접근하기가 좀 힘들죠. 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공적 이 주요 이해 당사자 집단은 힘을 균형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 집단과 자본가 집단이 똑같은 위치에 서서 대화를 시작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사회적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노동 친화적 행정, 그리고 노동 친화적인 정치, 그리고 노동을 존중하고 기업만이 아니고 노동계 전체에 대한 문화를 제가 말이 좀 꼬리네요. 노동 친화적인 정치와 행정의 역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또 하나 광주형 일자리라는 말에 굳이 광주라는 말이 이 일자리 동선을 확대해 나가는 데서 광주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광주가 갖고 있는 문화적 역량, 그리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위기 국면에서 광주 시민들이 보여줬던 항상 그 위기 국면에서 대승적 결정을, 개인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집단적인 기회를 먼저 하지 않고 대승적 결정을 항상 해왔었습니다. 이런 역량에 대해서 이런 역량이 발현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 위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사회적 대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집단, 그리고 그런 사안에 있어서 이것을 사회적 관계나 어떤 윤리적 관계로 대처한다면 치환하는 것이 과연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한계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이라든지 복지의 확대, 이런 부분들과 함께 노사 관계자들이 단기적으로는 서로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 돌아올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예측 가능한 형태로서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토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 속에서 현재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절박한 상황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회개혁을 이끌기 위해서는 뭐 공동체 책임감이랄지, 그리고 또 우리 삶에 대한 위기적인 진단, 대비나 공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준식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것 중에서도 사실 네덜란드에서 이런 사회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정치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특성도 유효하게 작용했다고 이렇게 진단하셨잖아요. 뭐 고실내, 한적 주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광주에서 주요한 자산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적 가치 이런 것들하고 연계되는 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살려나가야 할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지적하셨던 뭔가 이렇게 양보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 주체,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노동자와 자본의 어떤 아주 극단적인 비대칭적인 힘의 불균형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는 그게 이제 자본이 이렇게 양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작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지 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촛불 드시냐고 다들 해주셨을 텐데
청문회까지 오시는 것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제가 학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오늘 박 교수님 그 발표를 저는 2번을 듣는데요. 첫 번째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덜란드 현실과 우리나라의 현실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금 그런 현실을 좀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사회협약은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이익에 다들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더 경제 위기가 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민들의 그런 민주의식에서 성장이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촛불을 계기로 시민들의 민주의식들이 아주 확대됐다. 다만 맞지 않는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럽은 그 선량한 기업가가 있었어요.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이 선량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네덜란드의 이제 뭐 발전을 통해서 네덜란드는 잘 조직화된 조합이 있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잘 조직화된 조합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현실과의 차이, 좀 이따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아마 그 저희 나라의 노동조합 그 구성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대부분 대기업 노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과연 당사자인 주체들이 그만큼의 사회적 협약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그 저희가 이번에 했던 사업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좀 생뚱맞긴 한데요. 자의반 타의반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이제 노사상생 프로그램 공모를 해가지고 노사상생 우수사업장 선정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심사위원님들 모시고 서류도 보고 현장도 가보고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2군데 기업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제 파트타임 이야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기업이 있었습니다. 광주에 지정된 고용 우수 기업인데요. 연간 매출액이 150억입니다. 여기에 그 고용 인력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퀴즈입니다. 맞히시는 분은 제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중소기업인데 연 매출액이 150억. 실제 근로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이 몇 명일까? 네? 5명이요? 5명이면 이런 소리 안 되죠. 30명이요? 땡이 좀 더 쓰십시오. 80명이요? 세 자리 숫자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깜짝 놀랐습니다. 350명입니다. 매출액 150억으로 350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제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중에 그래서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계약직 10명. 다방하시죠?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근데 이 기업의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성이 50%, 그 인력 중에 50% 이상이 여성인데 대부분 가정주부가 많았어요.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 칼라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회사인데 대부분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일은 기계가 합니다. 근데 사람은 뭘 하느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이게 의약품이기 때문에 100% 전수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머님들이 언제든지 나와서 일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처럼 한 사람 중간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검사업무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월수 금원대가 다른 일이 있어서 한 11시에 좀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세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에 일이 있어서 쉬고 화수 먹을 때 좀 1시간씩 더 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임금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거죠. 저는 늘상 느끼는 아까쯤에 그 민주노총의 장관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나라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늘 한번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에 그게 적용됐을 때 가능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겠지만
우리 광주에 그런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사장님 수익이 납니까? 수익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용하십니까? 같이 나눠보고 살아야죠. 그래서 느낀 게 역시 선량한 리더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야 오식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말입니다. 이 회사가 결정적으로 뽑히질 않았어요. 심사위원들이 그 점수를 잘 주셨는데 점수를 못 받은 이유가 뭐냐면 노동조합이 없었습니다. 노사협의체였습니다. 그러면 실내로 오면 잘 준비되고 잘 조직화된 조합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냐? 사실 또 그거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각 기업의 모델을 들어본다면 제가 한 두 군데 사례를 들은 첫 번째 사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한 기업이다. 하나는 우리 1차 벤더에서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에 중견기업 정도에 속할 텐데 이 회사가 선정이 됐는데 우수하게 인정받았던 건 뭐냐면 사측과 노측이 경영 상태로 공유를 합니다. 사측에서 노측의 경영 상태를 분기 한 번씩 공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같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해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았던 사례는 뭐였냐면 2009년도 경제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금융위기 때 사실 회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될 입장에 놓였었거든요. 노사가 협의를 합니다. 사측은 조금 힘들더라도 인원 감축을 안 하는 대신 노측은 5% 임금 삭감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노사가 그 경영비를 잘 극복하고 제2에게 하는 시기가 되었고 아마 기아자동차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서 상표대가 2교대로 막 바뀌셨어요. 거기에 맞춰서 2교대로 전환되면서 노사가 또 합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급여가 좀 줄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규 인력에 대한 채용 부분을 조금 사측도 안 하는 대신에 급여를 그전 상태로 유지해주는 그런 합의를 나름대로 해가면서 노사가 인력의 구조 조정 없이 서로의 노동의 질도 그리고 근로의 질을 만족해가면서 이어가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업종마다 기업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각각의 그런 기업들의 사례들을 돌아보면 느낀 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자본과 노동이 경영자와 노동자가 만나면 언제나 약자는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선량한 기업가가 필요하다. 선량한 기업가 없이는 절대 사회적 협약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노동조합도 사실은 노조라는 것이 이하 요구를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협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만 만들어지면 노동조합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인 경영자가 노동자, 근로자들에게 공유를 하고 함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제공한다면 사실 일정 정도의 합의의 틀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를 제가 가보지도 않고 심대히 공부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박 교수님 발제를 두 번 들으면서 느낀 건데 물론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좋은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더 좋은 것으로 승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 것 현재 우리 토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조금 발굴해서 적용해가고 접해보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들이 정착이 되면 자연스러운 사회적 협약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토론자로 나와서 제 경험 사례만 이야기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미는 지적해 주셨는데요. 특성이랄까 이런 걸 잘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이렇게 조합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상대 주체들이 있잖아요.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민주적인 좀 일관성 있는 정책들을 편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또 김동원 사무총장이 지적해 주셨던 뭔가 이렇게 신뢰가
기업이라는 것, 조직 노동조합이라는 것, 이러한 주체들이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 전입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한 해보자면서 했었는데요. 세 분 토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쟁점들을 한번 짚어보고 질문도 같이 풀어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에 계신 분들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해주시면 같이 이렇게 제가 질문을 많이 하니까 질문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영자총회에서 왔습니다. 사회적 합의, 갈등의 조정, 이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합의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온 경력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고 현재 처해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와 사,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생각이 다릅니다. 이 생각이 다른 것을 조정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는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동양에서 왜 사회적 합의가 어렵냐 그러면 우리나라 소통 문화는 논쟁 문화입니다. 동양은 논쟁 문화입니다. 서양은 대화 문화입니다. 논쟁 문화는 뭐냐? 상대방의 비판을 먼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됩니다. 서양은 대화 문화입니다. 대화 문화는 비판하지 않고 서로 윈윈해서 서로 답을 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지금 발제하신 분도 그 밑에 있는 다른 문화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서 최근에 나오는 그 원효의 화쟁론 말씀은변의 화자 아니 평화화자의 말씀변의 쟁자 화쟁론이라고 했죠. 원효가 불교를 경보로 인도를 돌아갔죠. 어떤 의상대사는 갔다 왔어요. 그런데 신라가 온통 불교 이론이 굉장히 100가지가 됐어요. 만장방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말이 화쟁론이 계시계비입니다. 계시계비 뭐냐? 모든 것이 같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를 수도 있다. 모든 개자 계시계비입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끼리를 만진 사람이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고 그러고 배를 만진 사람은 절벽 같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코끼리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맞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한 말이 틀리냐? 다 맞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전체의 코끼리는 누구만 알고 있냐? 하느님만 알고 있습니다. 모르죠. 우리가 소통 문화에 지금 사회적 합의를 저는 노동 현장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합의 조정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대하는 주장을 경청을 역지사지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역지 심지 마음까지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역지 망지 그 사람이 바라는 바까지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은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훈련을 우리 이 사회 협약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소통 훈련을. 이런 부분이 부부간이나 가정생활에서 모두 필요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탈리아 얘기 또 여러 가지 얘기 하셨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경장님께서 말씀 시에서 얘기했는데 독일을 하르치 개혁도 이게 당사자끼리는 합의를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이 합의를 쳤습니다. 계산해서 사회적 합의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소통은 좋은 올바른 문화 이걸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또 한 분 정도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앞전에 있습니다. 네, 저는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경제일자리 분과의 임솔휘 위원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지금 광주시에 일자리가 되게 없다고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학생이어서 지금 이제 왔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대부분 광주시 일자리의 정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또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김철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노동과 복지의 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약간 도움이가 됐어요. 솔직히 광주시에서 이제 이 정의를 구하고 사회적 협약까지 가는 데는 되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복지 부분에서 보자면 일단 노동 계층에서도 장애인 그리고 여성, 노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 퍼포먼스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건데요.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이제 청년의 기회를 증명하면 안 될까요? 네, 이 종이에요. 그냥 종이거든요. 이 종인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는데 그 지체장애 2급이라고 이렇게 종이를 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체장애 2급입니다. 저와 어머니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 어머니는 수족마비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장애라는 이유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물속을 달리는 전동차에 올라와 도와달라는 말뿐이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아주머니 그리고 형 누나들이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하시고 도와주세요. 이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체장애 2급 올림. 제가 이거를 사실 못 봤어요. 이거 그 책 보고 있었는데 시험 기간에 이분이 이거 툭 던지고 가시고 또 다시 이거 다 수고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느낀 점은 보면은 자기 상황에 대한 설명은 되게 돼 있는데 이게 도와달라는 말만 하지 자기의 그 뭐 연락처라든지 이런 주소라든지 이런 거 적혀져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떤 시점이 중요하냐면 각 계층에 따라 맞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고 각 계층의 시각을 잘 조명하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지적 장애인인데 이분은 자신이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마음은 간절한데 어떻게 이거를 컨택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연락처를 적지도 않고 그냥 종이를 놔두고 마음은 아는데 어떤 식으로 연락하는지 컨택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느낀 것은 그 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협약은 솔직히 기업들 간의 협약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요즘 센터라든지 기관에서의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미시적인 부분에서의 발언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준식 교수님께서 아까 논의했던 그리고 뭐 지역에서 정규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협약을 이끄는 중요한 마지막 정리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너무 많이 오래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마디만 큰거에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협약을 광주가 해야 되는데 광주가 못하면 좀 실패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울산에서 광주에서 어떤 이런 사회협약 일자리 협약이 안 되면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서 가능할까 단연 사실 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 계신 광주 시민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명하고 갖고 해주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지역인들 꼭 사회협약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공하게 전략으로 제가 그냥 하나만 한 센텐스만 말씀드리면 영어로 아시는 Think big, start small. 우리가 사회협약의 길은 굉장히 멀지만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는 그게 어쩌면 굉장히 먼 미래에 이 지역에 훨씬 어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할 수 없는 걸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공시대장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광주에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돈 받고 따라가고 또 모험해 볼 수 있는 사회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모범, 작은 거라도 성공사를 모범을 보이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으로는 큰 것부터 하지 마시고 스타트 스몰, 그냥 큰 꿈을 꾸십시오. 고맙습니다. 수업생이 저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리할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적어했는데 97년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노동 관련 장관을 했던 분이 EU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사할 수 있는 용한 초보공 모델은 없다. 그때 한참 네덜란드 모델들이 이제 각광받으니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강조도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지역사회, 노동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협약을 사회적으로 확장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같이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